여러분 지금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완벽하게 닦인 그 최첨단 콘크리트 고속도로나 막 차갑게 번쩍이는 유리빌딩 한가운데 서 있을 때 말이에요. 네, 아주 차갑고 매끈한 공간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엔 반대로 거칠게 짜인 원시적인 인디언 텐트라던가 나무를 직접 깎아서 만든 엄청 낡은 전통 카누 같은 걸 바라볼 때를 떠올려 보는 겁니다. 확실히 느낌이 다르죠. 네. 이상하게도 우리는 후자를 볼 때 뭔가 훨씬 더 뭐랄까 진짜 살아 숨쉬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이런 미묘한 감정을 느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생각하곤 하죠. 그게 오래되고 수작업으로 만든 것에 대한 어떤 감상적인 끌림이나 향수라고요. 네, 약간 막연한 그리움 같은 거 아닌가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요. 그건 절대 단순한 향수나 감상이 아닙니다. 오, 아닌가요? 네. 우리가 특정 공간이나 물건에서 막 생명력을 느끼는 이유는 그 이면에 아주 철저하고 수학적인 기하학,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어떤 과정이 존재하기 때문이거든요. 아, 과정이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의 이번 심층 탐구가 풀어갈 핵심 미스테리입니다. 건물이든 물건이든 어떻게 무생물에 불과한 것들이 진짜 생명을 가진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정말 흥미로운 주제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그 기념비적인 저서 시리즈 질서의 본질 중 제2권 생명을 창조하는 과정 속으로 아주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건축을 넘어선 우주의 창조 원리를 엿볼 수 있는 엄청난 책입니다. 맞아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오늘 탐구할 범위를 정확히 인식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 다룰 챕터 제목들을 명확히 소리내어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챕터 1은 챕터 1, The Principle of Unfolding Wholeness, 전개되는 전체성의 원리. 챕터 2는 챕터 2, Structure Preserving Transformations, 구조 보존 변형. 네, 그리고 다음 장들이 이어지죠? 맞습니다. 챕터 3는 챕터 3, Structure Preserving Transformations in Traditional Society, 전통 사회의 구조 보존 변형. 마지막으로 챕터 4는 챕터 4, Structure Destroying Transformations in Modern Society, 현대 사회의 구조 파괴 변형입니다. 목차만 들어도 벌써 과거와 현대가 어떻게 대비될지 딱 감이 오실 겁니다. 알렉산더의 이 책은 단순히 건축 이론을 넘어선 이야기거든요. 아, 건축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 어떻게 스스로 조직되고 생명력을 띠게 되는지를 물리학이랑 기하학의 관점에서 밝혀낸 정말 놀라운 기록이에요. 그럼 자,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인간이 만든 건축물을 논하기 전에 일단 그 완벽한 창조자인 자연의 작업 방식을 먼저 들여다보는 게 순서일 것 같네요. 네,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알렉산더는 자연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가리켜서 전개되는 전체성이라고 불렀어요. 전개되는 전체성이요. 책에 보니까 우주에서 그 나선형 은하계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현상부터 개구리 배아세포가 분열하는 아주 미시적인 과정까지 다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바다에서 파도가 부서지는 찰나의 순간까지도 모두 같은 원리입니다. 근데 솔직히 스케일이 너무 달라서 막 단번에 와닿지는 않았어요. 은하계랑 개구리 배아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 엄청난 스케일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현상을 꿰뚫는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연은 절대 무의 상태에서 유를 마술처럼 갑자기 뿅 하고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점이죠. 아,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네. 개구리 배아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을 아주 가까이서 들여다볼까요? 하나의 세포가 2개, 4개로 쪼개질 때 어떤 세포 하나가 갑자기 전체 맥락을 무시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튀어나가서 혼자 손이나 발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뜬금없는 위치에 발가락이 생기지는 않잖아요. 항상 그 순간에 존재하는 배아 덩어리 전체의 형태, 그러니까 전체성을 최우선으로 존중합니다. 기존의 둥근 구조를 파괴하지 않고 그 안에서 밀도를 높이거나 부피를 분화시키면서 아주 매끄럽게 다음 단계로 진화하는 거죠. 아하,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작업 방식이랑 비슷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기존에 칠해둔 아름다운 노을 풍경이 있는데
그 위에 새로운 나무 한 그루를 그린다고 해서 막 거친 붓으로 원래 있던 노을을 벅벅 문질러서 파괴해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덮어버리는 게 아니죠. 네, 오히려 그 노을빛이 자연스럽게 스며든 나무의 윤곽을 조심스럽게 더해가면서 그림 전체의 깊이를 심화시키는 과정에 가깝다는 거군요. 와, 훌륭한 비유입니다. 맞아요. 자연의 창조는 기존 질서의 덮어쓰기가 아니라 심화와 연장입니다. 심화와 연장이요. 네, 이미 존재하는 맥락에서 출발해서 그걸 더 뚜렷하게 만드는 방향으로만 나아가죠. 파도가 부서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의 표면 장격이나 바람 방향, 해저 지형 같은 그 찰나의 물리적 맥락 속에서 파도는 억지로 자기를 깨뜨리면서 저항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 에너지의 흐름을 가장 매끄럽게 보존하는 궤적을 그리면서 하얗게 부서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딴지를 걸고 싶어지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우아하게 부서지는 파도나 조용히 자라나는 세포는 그 구조 보존이나 전체성 유지라는 말이 되게 찰떡같이 어울리거든요. 근데 되게 평화로운 느낌이죠? 근데 자연계에는 막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일도 수없이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어 날아가는 총알이 유리창을 산산조각 내는 그런 상황이요. 아, 아주 극단적인 파국의 상황이네요. 이건 누가 봐도 파괴잖아요. 이런 완전 폭력적인 상황에서도 기존 구조를 보존한다는 이 자연의 법칙이 유지가 되나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아무리 파괴적인 사건이라도 그 법칙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자연의 기하학이 가진 진짜 놀라운 점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와, 진짜요? 유리가 박살 나는데도요. 네, 알렉산더가 원문에서 총알이 유리를 관통하는 초고속 사진을 정밀 분석한 대목이 나오거든요. 유리가 박살나는 그 파국의 순간조차도 완전히 무작위적인 혼돈이 아니라는 걸 밝혀냈죠. 무작위가 아니면 뭐죠? 총알이 유리에 닿는 그 아주 짧은 찰나에 유리의 미세한 균열이 딱 발생하잖아요. 놀랍게도 바로 그 미세한 균열이 그 순간 유리가 가진 새로운 전체성이 됩니다. 아, 그 미세한 금조차도 하나의 전체성이라는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거대한 파편화 과정은 철저하게 그 최초의 균열들이 지시하는 기하학적 궤적을 매끄럽게 따릅니다. 그러니까 총알이 가진 그 엄청난 운동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유리라는 물질 스스로가 가장 자연스러운 기하학적 길을 만들어내고 거기를 따라 깨진다는 뜻인가요? 네. 물리법칙이 그 파국의 순간조차도 유리의 분자 구조가 처한 상황과 맥락을 가장 잘 보존하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방출시키는 거죠. 완전히 파괴되는 와중에도 그 파편들 사이에는 정교한 경계가 생기고요. 아, 그 빈 공간조차도요? 네, 파편과 파편 사이의 빈 공간이 긍정적인 형태를 띠게 됩니다. 생명력을 구성하는 15가지 기하학적 특성들이 자연의 이런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출현하는 거죠. 폭력이든 평화든 예외가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총알이 유리를 박살내는 그 0.001초의 순간에도 전체성을 유지하려는 우주의 기하학적 법칙이 깃들어 있다니 솔직히 이거 좀 소름이 돋네요. 자연의 섭리가 정말 경이롭죠.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이 다음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연이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완벽하게 해내는 이 과정을 인간이 의식적으로 이해하고 어떤 구체적인 기하학적 단계로 써먹을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챕터 2에서 알렉산더가 구체적인 기하학적 원리로 제시한 개념이 바로 구조 보존 변형입니다. 구조 보존 변형? 네, 사실 인간도 이미 본능적으로 이걸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감각이 있어요. 책에 소개된 아주 직관적인 심리 실험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오, 어떤 실험이죠? 사람들에게 텅 빈 종이 위에 작은 점이 딱 하나 찍힌 직사각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사각형의 기존 구조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그 위에 무언가를 자유롭게 덧그려보라고 요청하죠. 사람들이 어떻게 그렸을지 대충 짐작이 가네요. 어떻게 그랬을 것 같나요? 아마 모서리를 대각선으로 예리하게 찢어버리는 선을 긋거나 그 점이랑 전혀 상관없는 구석에 엉뚱한 별 모양을 막 그리진 않았을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대다수의 참가자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사각형의 기존 윤곽을 따라 굵은 테두리 선을 더 그었거나 그 작은 점을 감싸는 부드러운 동심원을 그렸어요. 아, 그러니까 사각형의 경계선이나 내부의 점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공간의 중심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맞아요. 오히려 시각적으로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쪽으로 선을 더한 겁니다. 인간의 직관 안에도 이미 구조를 보존하고 강화하려는 기하학적 감각이 내재해 있다는 증거죠. 그 중심이라는 단어가 책에서 정말 핵심적으로 다뤄지잖아요. 우유방울 떨어지는 사례도 나오던데요. 네,
떨어지는 우유방울이 바닥에 툭 튀어오를 때 가장자리에 아름다운 왕관 모양의 물방울들이 빙 둘러서 생기죠. 맞아요. 그 왕관 모양. 알렉산더는 그 물방울 하나하나를 생명력 있는 중심들이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공간을 변형시킬 때 반드시 필요한 15가지 기하학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그게 어떤 것들이죠? 모호한 공간의 차이를 만드는 경계, 전체적인 리듬감을 주는 교차 반복, 그리고 공간을 억지스럽지 않게 하나로 엮는 분리되지 않음 같은 것들이죠. 아, 여기서 진짜 재밌어지는데요. 사실 분리되지 않음이나 경계 같은 말을 들으면 엄청 딱딱한 수학 용어 같지만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제일 먼저 뜨개질이 생각났어요. 뜨개질이요? 아, 너무 좋은 비유인데요. 네, 제가 겨울용 스웨터를 짜고 있는데 앞부분에 주머니를 하나 새로 달고 싶어졌다고 가정해 볼게요. 현대적인 방식, 즉 아까 말한 구조 파괴 변형 방식은 스웨터 배 부분을 그냥 가위로 푹 찢어내고 질감이 전혀 다른 나일론 천을 본드로 억지로 꿰매 붙이는 걸 거예요. 끔찍하네요. 스웨터 짜임새가 완전히 망가지겠죠. 그렇죠. 반대로 뜨개질로 주머니를 만드는 구조 보존 변형의 방식은 기존 패턴에 있는 털실의 결을 그대로 살짝 끌어당겨서 코를 새로 잡는 거죠. 아, 원래 있던 실의 맥락을 그대로 가져가는군요. 네, 그러면 원래 있던 실이랑 새로운 실의 방향이 안과 밖으로 매끄럽게 하나로 연결되잖아요. 주머니라는 새로운 형태가 더해졌지만 애초에 한 몸이었던 것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원리죠. 이게 바로 분리되지 않음 아닐까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당신의 그 뜨개질 비유가 정말 완벽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15가지 특성이 단순한 미학적 장식이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짚어주셨거든요. 단순한 장식이 아니다. 네, 공간 자체가 역동적으로 스스로를 분화시키고 생명력 있는 중심을 창조하기 위한 수학적이고 필연적인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털실을 잡아당겨서 짜임새를 만드는 물리적 행동 그 자체인 거죠. 와, 장식이 아니라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수학적 행동이군요. 자연의 법칙이랑 기하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나니까 챕터 3로 넘어갈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네, 전통사회의 이야기죠. 맞아요. 과거의 인간들이 이 원리를 일상적인 건축이랑 물건 제작에 어떻게 본능적으로 활용해서 생명력을 불어넣었는지 살펴볼 차례네요. 전통사회에서 나타난 놀라운 구조보존 변형의 사례들이 책에 많이 나오죠. 가장 대표적인 게 사모아 원주민들의 전통 카누 제작 방식입니다. 아, 그거 저도 읽고 진짜 놀랐어요. 종이 위에 그려진 고정된 청사진, 그러니까 블루프린트가 없더라고요. 네,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도면부터 그리는 우리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카누를 만들 때 노래를 부르며 작업을 시작하는데 그 첫 구절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네, 먼저 나무를 찾아라 였죠? 맞습니다. 먼저 나무를 찾아라. 이 노래 구절을 따라 작업하는 과정을 묘사한 부분이 아주 압권입니다. 현실에 이미 존재하는 나무 고유의 전체성부터 파악하라는 지시거든요. 나무가 어느 쪽으로 휘어져 있는지, 결이 어떤지를 만져보고 관찰한 뒤에 도끼질을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네, 모든 행위가 직전 단계에서 나무가 보여주는 형태에 철저히 반응하며 이루어집니다. 북미 평원 원주민 블랙푸트족의 티피 텐트도 비슷한 이야기였어요. 그 긴 장대 여러 개를 세우고 팽팽한 가죽을 덮는데 특히 연기가 빠져나가는 불꽃구멍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아, 텐트 꼭대기에 있는 그 유동적인 공간이죠? 네, 그 구멍이 딱 고정된 게 아니라 불어오는 바람 방향이나 환경에 따라서 계속 상호작용하면서 제작자가 조정하더라고요. 디자인이 아니라 과정이 형태를 결정한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예시였어요. 정확합니다. 주변 환경과 끊임없이 피드백을 주고받는 거죠. 잠깐만요. 근데 여기서 제가 듣는 분들을 대변해서 날카롭게 반문 하나 해볼게요. 완벽한 설계도 없이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나무 모양에 맞춰 배를 깎고 바람 부는 대로 텐트를 조정한다? 네, 어떤 의문이 드시나요? 이거 그냥 그때그때 대충 임기응변으로 뚝딱 만든다는 뜻 아닌가요?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 주먹구구식 같은데요. 아,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네요. 현대인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오해거든요. 하지만 알렉산더는 이게 단순한 임기응변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임기응변이 아니다. 그럼 뭐죠? 임기응변은 아무 원칙 없이 마음대로 하는 거지만 이건 아무렇게나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직전 단계의 전체성을 엄격하게 살피고 그 다음 단계를 내딛는 매우 정교하고 연속적인 규칙의 실행이에요. 매우 정교한 규칙의 실행이요? 네, 사모아인의 노래도 사실은 다음 구조를 보존하기 위해 어떤 각도로 나무를 깎아야 하는지 지시하는 정밀한 알고리즘인 거죠. 아, 결과적으로 모든 카누랑 텐트가 획일적이지 않고 각기 다른 고유성을 가지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환경이라는 맥락에 완벽히 맞춰지니까
고유성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완벽한 생명력을 품게 되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놀랍네요. 자, 그럼 과거 전통사회의 이런 훌륭한 건축 방식과 대비해서 챕터 4로 넘어가 볼까요? 네, 우리의 뼈아픈 현실을 마주할 차례네요. 오늘날 우리의 도시와 건물들이 왜 이렇게 생명력을 잃고 삭막해졌는지 진단해봐야죠. 현대사회는 지금 구조 파괴, 변형을 저지르고 있다고 고발하잖아요. 맞습니다. 현대사회가 어떻게 구조 파괴를 일상적으로 자행하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돈이나 대량 생산, 막 경직된 설계도 이런 것들이 주도하면서 기존 환경의 전체성을 깡그리 무시하게 됐다는 현실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책 원문 속 텍스트 중에 프로비던스 다운타운 사례가 나오죠. 기존 지역 공동체의 유기적인 구조와 맥락을 무참히 파괴한 아주 생생한 사례입니다. 네, 그 아름답고 유기적으로 얽혀있던 골목길 한가운데로 거대한 고속도로가 일직선으로 뚫리는 장면이요. 진짜 지도에다 플라스틱 자대고 선 그어버리듯이 뚫어버린 거잖아요. 맞아요. 오랜 세월 사람들이 걸어다니며 자연스럽게 형성된 생태계를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절단 내버린 거죠. 사람들의 발걸음이 순환하는 혈관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우리가 지형이나 자재가 부르는 어떤 노래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냥 머릿속에 고정된 이미지만을 현실에 폭력적으로 막 우겨 넣고 있는 거잖아요. 아주 훌륭하고 은유적인 요약입니다. 동적인 과정의 힘이 정적인 설계, 즉 디자인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렉산더는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설계보다 과정이요? 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천재적인 건축가가 나타나서 종이도면 위에 그 생명력 있는 15가지 특성을 완벽하게 구현해낸다고 해도요. 도면이 완벽해도 소용없나요? 소용없습니다. 건물을 짓는 사회적, 경제적 시스템과 과정 자체가 자본과 효율성만 따지며 생명력을 파괴하는 경직된 시스템이라면 결코 살아있는 건물을 만들 수 없다는 아주 묵직한 통찰이죠. 와, 과정 자체가 파괴적이면 도면의 미학은 무의미하다는 거네요.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습니다. 네, 건물이 지어지는 매 순간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그 살아 숨쉬는 전개 과정만이 생명력을 잉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 방대한 탐구를 요약해 볼 시간이네요. 생명력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내 머릿속에 완벽한 이미지를 억지로 현실에 밀어넣고 구현하는 게 아니었어요. 절대 아니죠. 지금 우리 앞에 존재하는 전체성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이걸 조심스럽게 심화시키고 확장해 나가는 그 전개되는 과정, 바로 그 자체에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폭력적인 통제가 아니라 기존 질서에 대한 섬세한 존중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을 위한 도발적인 최종 생각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에 적용해 볼 시간이죠.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이 앉아 계신 방 안이나 창밖의 동네 풍경을 한번 쓱 둘러봐 주시겠어요? 아마 익숙한 공간이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이 공간이 가진 기존의 질서와 전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단 1%라도 생명력을 더 불어넣기 위해 여러분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구조 보존 변형은 무엇일까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각도에 맞춰서 책상의 방향을 조금 틀어보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뭔가 텅 비고 삭막해 보이는 모서리 공간에 작은 식물을 하나 두어서 긍정적인 중심을 새로 만들어주는 것일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공간이 들려주는 미세한 노래에 반응하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무생물인 방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배운 이 기하학적 원리를 삶에 즉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저희의 심층탐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새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공간에 생명력 있는 과정이 전개되길 바랍니다.